그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일반 내용 있죠? 용도 지역은 뭐고,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은 뭔가, 그다음에 용도 지구는 뭔가,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은 뭔가 이제 봤으면요. 이제 마지막 시간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내용 중에서 2번하고 6번 내용 보는 거예요. 2번하고 6번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사수구역 이 5가지를 묶어서 용도구역이라고 해요. 네, 5가지면요. 그러면 용도지역은 아까 법과 시행령에 의한 용도지역은 총 21개가 있었고요. 용도지구는 20개 있었고, 용도구역은 딱 5개. 네, 제일 작아요. 네, 용도구역은요. 자, 용도지역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1차적으로 이제 지정하는 거라면요.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이 규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2차적으로 지정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용도구역이라는 것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규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3차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도구역이라고 해요. 네. 그럼 3차적으로 지정하는 이렇게 목적은 뭐냐 하면 1차적인 용도지역이나 2차적인 용도지구의 규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3차적으로 지정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규제를 보충한다는 의미는 용도지역이나 지구의 규제를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완화하기도 위해서 3차적으로 지정한 것을 용도구역이라 한다. 개념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은 법과 시행령에 의한 용도구역은 지역은 21개가 있고요. 용도지구는 20개가 있고 용도구역은 딱 5개밖에 없습니다. 자, 용도지역이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거라면요. 용도지구는 이게 필요한 지역에만 지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성격이 국지적인 성격이 있다고요. 네. 그다음에 용도구역도 마찬가지로 용도지구와 마찬가지로 전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필요한 지역만을 대상으로만 지정하다 보니까 용도구역도 마찬가지로 국지적인 성격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용도지역은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주로 토지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제도라면 용도지구는 주로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해요. 그리고 용도구역도 마찬가지로 주로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한다고요. 그러면 용도지역은 이 21개 용도지역 상호간에는 절대로 중복 지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구를 중복 지정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지구 위에 용도구역 중복 지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33페이지 보시면 이제 용도구역의 의의가 나와 있죠. 자,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요.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나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용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해서 어떤 계획으로 결정한다는 겁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라는 거죠. 자, 용도구역 이게 나열식으로 적으니까 좀 보기 힘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용도구역은요. 자, 용도구역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나뉘어요. 자, 첫 번째 용도구역 종류 뭐 있나요? 개발 제한구역 있나요? 혹시 이 단어는 많이 보셨죠? 그린벨트. 그린벨트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가 거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나와 있나요? 자연공원은 자연공원인데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자연공원이라고 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해요. 대구에는 지금 4군데가 지정돼 있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이요. 자, 세 번째가
수산자원 시가조역입니까? 자, 네 번째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고요. 다섯 번째가 입지 규제 최소구역 있죠? 이 다섯 가지만을 용도구역이라고 해요. 이 용도구역 중에서 1번부터 3번까지 있는 용도구역은 주로 지정하는 목적이 뭐냐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규제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정하고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이나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규제를 더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한 용도구역이라고 해요. 이거 두 번째 시간에 아까 배웠었는데 얼핏 봤던 기억납니까? 두 번째 시간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되면 이게 자연환경보존지역 같은데 지정되더라도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되면 이거 초래로 건폐율 용적률을 조정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되면 건폐율 40 이하에 용적률 80 이하까지 조정해 준다고요. 네. 앞에 이제 둘째 시간에 이제 건폐율 용적률 제한해서 이런 것들이 공부가 하나씩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날아갔을 텐데 이제 오늘 했던 내용은 그래도 좀 남아있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남아 있으시죠. 그래도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공부가 조금씩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 6월 달에 이 과정 거치시면 이제 나중에 7, 8 달 과정 이제 문제풀이 과정 가면 이제 아까 사실은 이론은 바짝 설명했지만 되게 어려워 보였지만 문제 풀어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지만 않죠. 문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한두 문제 풀어드린 이유가 너무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겁을 먹으시면 안 돼요. 문제에 대해서요. 이론 과정 하실 때는 이론 과정 저 정도면 내 알겠다는데 문제 풀어보면 또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일종의 문제 울렁증이에요. 문제 울렁증이라고요. 그래서 문제 이제 7, 8달 과정인데 문제풀이 과정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문제 적응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씩 밟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5개 용도구역 구분할 때는 먼저 이 용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가 누군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지정하는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이게 지정을 어느 법에서 규제하고 있느냐. 행위제한을요. 규제란 말보다 행위제한의 말로 바꿀게요. 제가 표에 미리 적어놨죠. 자, 그럼 대구 현황 한번 볼까요? 대구는 지금 이 5개의 용도구역 중에서 모든 용도구역이 다 지정되는 거 아니에요? 대구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용도구역 중에서. 대구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있을까요? 주변에 바다가 없잖아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고 입지규제 세구역도 없고 시가조정구역도 없어요. 위에 있는 2개만 있어요. 대구는요. 자, 대구 보시면 저기 초록색 4개 점 보입니까? 초록색 4개. 점 보이나요? 이 4개가 바로 우리 대구에서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에요. 동구에 혹시 복무공원 들어보셨나요? 복무공원? 여기는 어딜까요? 남구, 달서구, 수성구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야영장도 있고 그런 산인데 뒷산 말고 앞산 들어보셨나요? 앞산 들어보셨나요?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면 달성에 비설산 있죠? 비설산이 좀 유명하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좌측에 대니산이라고 있더라고요. 잘 모르시대요? 대구 분들은. 그래서 이 4군데가 지금 대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 색깔이 조금 선명하진 않은데 우리 대구로 보면 전형적으로 예전에 도심지로 형성된 지역이 어딥니까? 여기가 중구 있고 남구 서구거든요. 대구. 예전에 지금 중심지로 형성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지금 우리 대구로 보면 수성구 끝에 거쳐서 전형적으로 도심지로 형성된 지역인가요? 그럼 대구는 보면 주거나 상업 지역이 주로 이 지역에 많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250만 인구가 이 좁은 곳에 다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 밀집되어 있다 보면 외부로 좀 이렇게 뻗어나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도심이?
그럼 도시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확산되거나 팽창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외곽 지역 보니까 하늘색 있죠? 하늘색 삥 둘러가지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딱 그린벨트로 지정해 버렸어요. 대구는요. 예. 대구는 이 개발 제한 구역 면적이 대구 전체 면적의 거의 절반 가까운 면적을 개발 제한 구역이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절반 가까운 면적이요. 예. 대구는 그래서 실제로 면적은 넓은데 이용할 수 있는 땅이 그만큼 좁다는 거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 지역에 비해서 개발 제한 구역 이런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금 다 지정해버렸다고요. 대구는요. 자, 이렇게 용도 구역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대구는요. 자, 33페이지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자, 전국에 있는 그린벨트 이거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만이 지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대구광역시장이나 뭐 군수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번에 선거 당선되면 수성구나 중구에 있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시켜 주겠다 하면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세요?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시라고요? 이거 오직 누구만이? 예. 김현미 그녀만 할 수 있어요. 김현미 그녀만 할 수 있다고요? 예. 그건 연일이 안 했습니다. 그녀만 할 수 있다고요? 발음이 너무 셌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만 할 수 있어요. 예. 시장이나 구청장은 절대 못해요. 예. 자, 그럼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하는 목적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 자, 1번에 보니까 도시가 무질서한 확산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도시가 무질서하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도심지가 이렇게 형성됐는데 개발할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심지가 무질서하게 확산된다는 거죠. 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대구도 외곽지역 삥 둘러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지정했죠. 예. 보통 다른 지역도 개발제한구역 지정할 때 이렇게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개발제한구역 지정하는 목적이 제일 강해요. 자, 이번에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해서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요. 3번이네요, 그거. 예. 지금 동그라미 2번이 지금 중복됐네요. 자,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있죠? 여기가 개발이 되면 국가 보안상 이렇게 약점이 노출될 수 있는 지역. 군부대 인근 지역 같은 데 있죠? 예, 인근 지역 같은 데는 개발 제한 구역만 지정해버립니다. 이 지정한 목적 중에서 제일 중요한 목적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해요. 우리 학개론 시간은 아닌데 도심지가 형성되면 도시 외곽 지역에서 이렇게 애벌레가 나무를 갉아먹듯이 여기 조금 무질서하게 개발되는 현상을 우리 학개론에서 뭐라고 배우셨나요? 스프링 아니고 도시 스프롤 현상 보셨나요? 네. 도시 처음 들어본 용어인가요? 이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 도시 스프롤 현상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우리 공법적으로는 개발 제한구역 이런 것들 많이 지정해버려요. 도시가 무질서하게 이렇게 확산되거나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다른 과목까지 공부시켜주네요 지금. 자, 그러면 이 개발 제한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행위 제한을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요. 이거 줄여서 개특법이라고 하는데요. 딱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시험에 출제되는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다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다만 전국에 있는 개발 제한구역 이거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 사람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밑에 보니까 도시자연보호구역 있죠? 예, 도시자연보호구역은 이걸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나 우리 도 밑에 있는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는 시를 대도시라 부르죠? 대도시장만이 지정할 수 있어요. 구청장이라는 사람은 지정 못합니다. 예. 자, 도시적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지정하는데요. 주로 이런 지역은 특징이 어떠냐면 여기 산림이 아니 우거져 있고 저 산책로 같은 거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누구나 산책하면서 거기 간단한 운동시설 같은 거 있죠. 대표적으로 복무공원이나 앞산공원 같은 데 가면 그런 시설들 많이 갖춰 있나요? 예. 이러기 위해서 도시자연공구역 지정해요. 우리 도시민들에게 숨쉴 공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예.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시자연공구역 지정합니다. 다만 대구에서 지정할 때는 이거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대구광역시장이요. 그러니까 도시자연공구역 지정되고 나면 앞으로 행위 제한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있죠? 이거 줄여서 도녹법이라고 할게요. 이 도녹법에서 행위 제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더 이상 안 나요. 깊은 내용을 문제 못 낸다고요. 이 두 개에 대해서는요. 자, 시가조정구역 맨 마지막에 보도록 하고요. 네. 자, 수산자원보호구역부터 먼저 볼게요. 자, 전국에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이거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는 오직 해양수산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금 해수면에 22개가 있고요. 내수면에 24개 정도 해서 총 46개 정도가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돼 있어요. 혹시 주간반 중에 안동호 보신 분 있나요? 이쪽 동네 잘 안 가십니까? 경북도청 소재지인데 저기 안동호 있어요. 예. 거기 가면 저기 우리 어부들 거물 쳐가지고 붕어나 이런 것들 하고 주변에 그 잉어찜이나 붕어찜 하는 식당들 되게 많거든요. 그 진성이 부른 안동역 아니고 자, 주로 그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우리 그 남해 쪽 바다에 많이 지정돼 있어요. 남해 쪽 바다에 가면 여기가 울산이고 부산인데 여기 쭉 내려가면 여기 혹시 어딘지 아세요? 굴 많이 나는 통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통영? 예. 그다음에 통영에서 쭉 여기 내려가면 남해 있죠? 남해 앞바다. 예. 남해에서 이제 전라남도 딱 지나가면 밤바다 유명한데 여수 있나요? 예. 여수에서 저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꼬막 유명한 벌교 같은 데 있죠? 예. 벌교에서 더 내려가면 전복 많이 나는데 완도 같은 데 있죠? 예. 주로 이렇게 수산자원 이런 것들은 잘하시 이런 수산자원 있죠? 예.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이렇게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합니다. 주로 이런 지역에 많이 지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하게 되면 원래 이 지역은 용도 지역으로 보면 어떤 지역일까요? 바다 인근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이런 지역은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지정하거든요. 주로 자연환경 보유지역이 지정돼요. 그럼 여기다가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되면 이거 용어만 보면 개념이 이거 수산자원을 보호하니까 더 강화시키는 거 아닌가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자연환경 보유지역이 지정되면 여기에 건표를 40까지 완화해 준다고요. 자연환경 보유지역은 아까 건표를 얼마 했습니까? 20이었거든요. 100평 가지고 있더라도 20평밖에 건축이 안 돼요. 근데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되면 최대 40평까지 건축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어민들이 여기에다가 주로 뭐 건축하는지 아세요? 원래는 단독주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되고 나면 여기에다가 단독주택 같은 걸 건축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여름에 놀러 온 사람들한테 여기 뭘로 제공합니까? 민박집이나 펜션이 많은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이 지역에. 무슨 이유인지 알겠어요 이제? 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이거 용어만 보면 더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용도구역 중에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어민들에게 이렇게 조금 소득 증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완화시켜줘요. 예. 근데 최근에는 주로 바다 가시면 포항이나 경주 많이 안 가시나요? 영덕이나 이쪽 밑에까지 잘 안 가시죠? 대구 분들은. 큰맘 먹고 가셔야 돼요. 이쪽까지 가려면. 전라남도나 이쪽까지 가려면 꽤 멀 것 같은데요. 대구에서는. 예. 저 고향이 여기 근처에 있거든요. 예. 남해 바로 옆에. 예. 자, 이게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다. 예.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이걸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가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예. 자, 도시군
관리계획 이 결정권자가 지정할 수 있어요.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라 하면 원래는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을 얘기하고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도 도시군관리계획 예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다만 입지규제 세수구역은 또 시장, 군수는 제외돼요. 자, 예전에 이걸 2018년도였어요. 재작년이었는데 2018년 1월 1일부로 우리 국토계획법 본법에 아니라 부칙조항이 있거든요. 부칙조항에서 이제 2018년 1월 1일부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거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로 한다. 단 시장군수는 제외한다라고 부칙조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칙이 바뀐 걸 모르고 출제위원이 그해 10월 달에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대표적으로 모두 정작 틀렸던 문제. 예. 이런 문제가 많아지면 좋겠죠? 한 문제가 그때 모두 정작 틀렸는데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결정권자가 그전에는 국장만이 할 수 있거든요. 국장만이 할 수 있었는데 2년 전에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로 바뀌었어요. 예. 자, 그 말은 뭐냐?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국장까지 다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단 시장 군수는 안 돼요. 예. 근데 이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은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구역, 시가조정구역이 지정되면 기존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규제를 더 강화만 시켰거든요. 계속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뭔가가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을 들어서거나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 앞선 정부 있죠? 지금 큰 집에 계시는 분, 우리 공주님, 예. 큰 집에 계시는 분이 뭔가를 규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는 우리 시험에 잘 출제를 할까요? 잘 출제를 안 할 거예요. 출제원들이요. 예. 지난 박근혜 정권 때 만들어진 제도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바뀌었다 보니까 출제원들도 잘 출제를 안 하려고 하겠죠. 예. 참 우리나라는 역대 정권이 좀 잘한 거는 좀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는데 예. 정권만 딱 바뀌면 완전히 얼굴 완전히 바꿔가지고 좋은 정책도 안 받아들여요. 예. 그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예.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서로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든 얘를 보낼까 싶어가지고 한 방에 보낼까 싶어가지고 하여튼 정치 풍도가 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게요. 예. 자, 용도구역 중에서 그러면 우리 시험에 제일 잘 나올 만한 내용은 시가와 조정구역이에요. 예. 이건 지워도 되겠죠? 잘 이해 안 되시면요. 예. 앞으로 시가지와 될 우려가 높아서 조정하는 구역이라고 적어두세요. 지금은 시가지화가 안 됐어요. 근데 앞으로 시가지화 될 우려가 높아서 조정하는 구역이라고 적어두세요.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글자가 막 날아갑니다. 시가지화 될 우려가 높아서 조정하는 구역이라고 적어두세요. 지금은 시가지가 안 됐어요. 근데 시가지화 될 우려가 높아서 여기서 조정이란 말은 잠시 유보시키는 구역이라고 생각하세요. 시가지화 되는 것을 유보한 구역이라고 개념을 잡으세요.
자, 시가조정구역은 이걸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는 원칙은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도지사를 시도지사라고 해요. 이들이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 밑줄 그어두세요. 자,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조정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은 누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어요. 국가계획과 연계 밑줄 그어두시고 국장 동그라미 쳐두세요. 원칙은 시도지사가 지정해야 돼요.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조정구역이라면 이때는 국장만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도시가 무질서하게 시가화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에요. 자, 시가조정구역에서 제일 중요한 목적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겁니까? 시가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겁니까? 시가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아까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지정해요. 그린벨트요. 두 단어를 잘 바꿀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지역은 시가지화될 우려가 높아서 시가지화가 조성이 되고 나면 그 외곽 지역도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발을 도모해 줄 테니까 일정 기간만 시가화되는 것을 유보하기 위해서 이 지정하는 것을 시가조정구역이라고 해요. 혹시 인천에 송도시 가보신 분 있나요? 인천국제공항 가면서? 지역에 있는 공항을 다 이용하는 편입니까? 저도 뭐 많이는 안 가봤는데 그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어디 있죠? 영종도에 있거든요. 그럼 영종도를 가다 보면 이 송도란 신도시를 지나가야 돼요. 송도를 국제자유무역도시라고 해서 외국인들 투자 유치 촉진하기 위해서 신도시 조성했거든요. 그러면 송도라는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그 외곽 지역이 앞으로 무질서하게 통도처럼 시가화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가조정구역 영종도 일대 지역을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정했어요. 우리나라는요. 지난 2002년도에 영종도 일대를 시가조정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송도라는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나면 그 외곽 지역 있죠. 외곽 지역도 나중에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발을 도모해 줄게. 잠시 송도라는 신도시가 조성될 때까지만 그 외곽 지역을 일정 기간 시가지화된 것을 유보란 말은 잠시 뒤로 미뤄두자는 거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시가조정구역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얼마 기간 동안 그럼 무한정 그 외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한다는 그 기간을 명시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 시가조정구역 지정할 때 도시군관리국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자, 3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기시면 거기 5년 이상 20년 이내 밑줄 꺼두세요.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시가조정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국에 결정할 수 있는데요.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 밑줄 꺼두세요. 하여 시가조정구역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밑줄 컷 동그라미 쳐두세요. 직접 도시군관리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가 지정한데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조정구역이라면 국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시가조정구역 지정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그 유보기간 같이 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명시해놨다고요. 자, 그러면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거기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날 밑줄 꺼두세요.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날요. 그리고 다음날에 동그라미 쳐두세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자, 시가 조정구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가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놨는데 그럼 시가 조정구역으로 묶였다가 이게 풀려나는 시기는 언제라는 겁니까? 시가 유보기간이 끝난 날 실효된다는 거죠? 다음 날이에요? 시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자동적으로 시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실효된다는 말은요. 그래서 우리 보통 공법에서 어떤 게 실효된다, 효력을 잃는다, 해제된다 이런 사유 나오면 다 다음 날이라는 단어를 잘 쳐주셔야 돼요. 본시험 때 이 단어 하나 못 봐가지고 틀린다고요. 예, 본시험 때는요. 자, 그러면 시가 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주로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갖는데, 자, 1번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말은 우리 공법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공익 사업을 얘기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사업은 허가 안 받아도 돼요?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요? 시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국장이 지정 목적 달성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만 가능해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적어드릴까요? 대충 지정하는 목적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 시가 조정구역에서는 행위 제한의 형태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먼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 제한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아닌 사업의 행위 제한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말은 공법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공익 사업 세 가지를 얘기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하고요.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대표적인 공익 사업인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이 행위 제한은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한 것으로서요. 관계 중앙행정위원장의 요청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가능해요. 거기다가 허가 X라고 적어두세요. 도시군 계획사업 옆에다가 허가 X라고 적어두세요. 자, 그럼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는 행위는 반드시 허가라는 걸 바꿔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시가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 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아래에 해당한 행위에 한정해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시장 군수의 허가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허가 받아야지만 그 행위 할 수 있습니다. 자, 농업, 임업,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업, 임업, 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허용해 주겠대요. 단 사전에 허가 받고요, 반드시. 이런 농민들이 있더라도 시가조정구역에서는 반드시 허가 받고 건축을 먼저 할 수 있어요. 자, 마을 공동, 공익, 공공,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이거 허가 받고 해야 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양갈로 1번에 주택 및 그 부속 건축물의 건축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주택의 증축이란 말 나있죠. 주택의 증축 밑줄 꺼두시고요. 자, 양갈로 5번에 보니까 종교시설 뭐 있습니까? 종교시설에 증축이란 말 나있죠. 자, 그러면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 하고 할 때 시가조정구역에서는 반드시 허가 받고 해야 돼요. 단
허가 받더라도 기존에 주택이나 종교시설이 있으면요, 이거 증축하는 것은 허가받고 할 수 있어요? 증축하는 거 허가받을 수 있다고요? 단 주택을 새로 신축하는 것은 절대 허가받고 건축할 수 없어요. 허가받더라도 주택의 신축은 안 된다는 겁니다. 건축법에서 이거 건축행위에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정도는 이제 배우셨죠? 안 배우셨나요? 자, 신축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 낮이를 얘기해요. 낮에다가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얘기하고, 증축이라는 것은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데 면적이나 층수 높이가 증가되는 건 이건 증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존의 건축물이 주택이나 종교시설이 있을 때 이거 면적이나 층수 늘리는 건 허가받고 할 수 있어요. 단 낮에다가 새로 건축물을 신축하겠는 건 허가받더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신축 X라고 적어두세요. 그리고 시가조정구역에서는 심지어 마을 공동, 공익, 공용시설 있죠. 대표적으로 마을 공동시설이라는 말은 그 놀이터나 마을회관 같은 거 있죠. 놀이터나 마을회관. 그 다음에 공익, 공용시설은 그 119나 소방서 같은 거 있죠. 이런 시설들마저도 허가받아야지만 설치할 수 있대요. 시가조정구역에서는요. 이렇게 행위제한이 되게 강합니다. 시가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예전에 문제는 잘 출제됐는데 최근에는 잘 출제되지 않는 추세예요. 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그 시가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이걸 바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거. 네, 그러다 보니까 행위제한 문제 물으면 시가조정구역을 많이 물어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예. 나머지는 다 개특법이고 이건 도덕법이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이거든요.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이걸 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4개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에 대해서 잘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요. 단 시가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바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국토계획 행령에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행위제한을 물어보면 바로 시가조정구역을 많이 물어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예전 시험에서는요. 근데 최근 5년 내에는 이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에서 잘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자,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 물어보고 있죠. 최근에는 이 이후에는 용도구역에 대해서 잘 안 물어봤거든요. 우리 시험에서는요. 자,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 지정하는 거 맞습니까? 국장이 지정하는 거 맞죠? 다 이거 지정할 땐 어떤 계획으로 지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지 기본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 시도지사도 도시항공구역 지정할 수 있나요? 이거 지정할 때 어떤 계획으로 결정합니까? 마찬가지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죠? 네. 자, 3번에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주에 배우게 돼요.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배우게 돼요. 네, 다음 주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지구단위 계획은요. 네, 3번이 답이긴 합니다. 네. 자,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단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시도지사 아니죠? 네,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데 이거 지정할 때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가조정구역 변경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하나요? 이거 용도구역 지정할 때도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파트에서요. 자,
36페이지 거기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우리 공법에서는 계산 문제는 잘 출제 안 해요. 계산 문제는 출제 안 하는데 계산 문제가 나오면 두 파트에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데 제가 이제 공법에서까지 계산 문제 부담을 드리기 싫은 이유가 학개론에서 계산 문제 비중이 너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보통 계산 문제 비중이 9문제에서 10문제 가까이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40문제 중에서. 그래서 대단히 비중이 좀 높아요. 작년에도 9에서 10문제 정도 나왔고 앞으로 추세가 학개론은 이제 계산 문제가 높아지는 비중이긴 한데 그래서 공법에서만큼은 이제 비중을 좀 안 드리고 그 부담을 안 드리고 싶은데 다만 그 4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 이런 데 한 번씩 출제를 하거든요. 이 계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본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없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일단 설명드릴게요. 자, 만일에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대지 면적을 총 10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1000제곱미터의 대지에 내가 하나의 용도지역에만 지정이 됐으면 해당되는 용도지역의 그 건폐율이 얼마인지, 용적률이 얼마인지 그거 초래보고 내가 여기다가 건축물 건축하면 돼요.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하나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대지가 일부는 다른 용도지역에, 일부는 다른 지역에서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대요. 그럼 이렇게 하나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걸쳐 있고 700제곱미터가요. 300제곱미터는 일반 상업지역에 걸쳐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때 내가 만일에 해당 대지 소유자라면 난 여기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난 어디 쪽 적용해야 될까요? 아니 본심을 얘기하세요. 내 속마음을 얘기하시라고. 2종 일반 주거지역 적용하고서 건축하고 싶을까요? 일반 상업지역 적용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일반 상업지역 적용하고 싶겠죠. 일반 상업지역 적용하게 되면 건폐율 80 이하에 용적률 1300 이하 잘 받거든요. 1300. 그럼 2종 일반 주거지역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건축물 넓거나 높게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제도가 이제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이에요. 이 대지 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얼마나 하면 좋겠습니까? 실무에 가면 이런 대지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때는 그럼 도대체 건축물 건축할 때 최대 연면적은 얼마만큼 건축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 시험에서 잘 물어보거든요. 자, 양갈로 읽어보니까 원칙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이에요. 둘 중에서 작은 부분이에요. 이게요. 둘 중에서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약 100평이죠. 이하인 경우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해서는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나와 있나요? 가중평균 한다고? 예.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수학 기호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fx, x1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그거 다 무시해버리세요. 예. 다 예외 보니까 37페이지에 자, 만일에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다면 이때는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요. 만일에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우리 대지는 불에 타나요 안 타나요? 대지는 불에 잘 안 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만 그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그 전부란 말이 나와 있죠. 예, 그 전부. 예. 그 전부는 뭘 얘기할까요? 그 전부. 건축물 전부를 얘기해요. 그에다가 건축물이라고 적어두세요. 그 전부란 말은 건축물 전부를 얘기합니다.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요. 왜냐하면 대지는 불에 안 타니까요. 네. 자, 밑에 동그라미 3번이 아까 기출문제 중에서 뒤에 나온 내용이라고 했죠.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적용하면 되는데 다만 녹지지역에 있는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동그라미 1이나 2에 따른 나와 있죠.
자, 녹지 지역의 건축물을 하더라도 이게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를 적용하고요. 만약에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다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만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요. 동그라미 1이나 2에 따른다는 말은 의미는요. 자, 그럼 여기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이제 자, 원칙과 예를 봤는데 원칙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를 잘 물어봐요. 원칙에서는요. 자, 그럼 여기서는 주로 어떤 걸 많이 물어보냐면 해당 대지에다가 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 싶은데 이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얼마만큼 건축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거든요. 연면적은요. 네. 자, 그러면 연면적이라는 것은 건폐율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용적률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용적률하고 관련된 문제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용적률이라 하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하죠. 예. 아까 또 그림으로 볼 때는 쉬웠는데 이것도 예.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얘기해요. 예. 그럼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면 용적률이 몇 퍼센트가 된다고 구해진다고요? 예. 자, 그럼 식을 한번 바꿔볼게요. 예. 자, 그러면 만일에 연면적을 구하려면 어떻게 식을 바꿔야 됩니까? 연면적을 구하려면? 이 연면적이라는 것을 구하려면 대지 면적에다가 용적률을 바로 곱해주면 되겠네요. 단 여기서 용적률이라는 단어 밑에는 항상 숫자 100이 밑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용적률이라는 숫자 밑에는요. 자, 연면적을 구하려면 대지 면적에다 바로 용적률을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 대지 면적이 총 1000제곱미터가 있는데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대지 면적이 700제곱미터고 그리고 용적률이 100%라고 하네요. 네. 자, 그리고 300제곱미터 330 이하가 되죠. 아까 원칙에 보니까 작은 부분의 규모가 그럼 330 이하가 되면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 이하가 되면 해당 이 대지에 대해 건폐나 용적률을 구할 때는 가중평균을 해야 돼요. 가중평균요. 그래서 일반 상업적이 300제곱미터가 되고 용적률은 지금 800%가 된다고 하네요. 제가 가정에서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은 최대 얼마까지 연면적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까?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연면적을 구하려면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금 연면적을 구하려면 대지 면적에다가 용적률 바로 곱해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대지 면적에다가 바로 곱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럼 700제곱미터에 지금 100배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용적률 100%라는 숫자 밑에는 항상 숫자 100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곱할 때는 앞에 있는 숫자만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연면적은 700제곱미터가 되겠네요. 맞나요? 네. 아까 밑에 숫자 100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에 300제곱미터인데 용적률 얼마입니까? 800%네요.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 가능한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300에다가 바로 8을 곱하면 되니까 2400제곱미터가 되나요? 자, 그러면 두 개 이거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3100제곱미터가 되나요? 이게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이 돼요. 그래서 복잡하게 가중평균에서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지문을 준다고요. 4월달 모의고사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보신 분들은요. 4월달 모의고사에 지문을 쭉 적은다고요. 그래서 해당 대지의 전체 대지 면적은 얼만데 일쪽에 A에 있는 용도지역의 대지 면적은 얼마고 B에 있는 용도지역의 대지는 얼마고 그리고 각각 용적률을 준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자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체 대지 면적을 위에 적고요. 그리고 중간에 검을 그어가지고 A에 해당하는 대지 면적 적고 B에 해당하는 대지 면적 이렇게 적으라고요. 각각 대지 면적을요. 그리고 용적률도 줘요. 용적률 다 준다고요. 친절하게요. 그래서 용적률 밑에다 딱딱 적으라고요. 그럼 밑에다 곱해가지고 두 개 더하면 최대 연면적이 구해져요. 가장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은요. 이 문제를 이제 우리 본시험에서 1분 안에 풀라고 하거든요. 1분 안에. 그러면 나중에 가중평균 용적률 구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두 번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1분 안에 절대 못 풀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식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당되는 용도 지역하고 용적률 딱 적어서 곱해가지고 2개 더해주면 돼요. 나는 값에 대해서요. 1분 안에 푸시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잘 출제는 안 되는 추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진짜 숫자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숫자 문제만 나오면 난 진짜 미치겠어 이렇게 하신 분들은 버리세요. 버리시라고요. 예. 안 그래도 학계는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예. 그리고 계산 문제는 절대 먼저 푸는 게 아니에요. 시험 요령이요. 지문 문제 다 풀고 시간 남으면 돌아와서 푸는 거예요. 계산 문제 나 해결하고 가겠다, 나 숫자에 꽂혀서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시간 모자라요. 절대 계산 문제를 먼저 푸시면 안 돼요. 예. 자, 나중에 또 문제 나오면 그 문제 가지고 한번 유형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고, 최근에는 우리 계산 문제가 출제는 안 되는 거니까 작년에도 한 문제 안 나왔어요. 공법에서. 재작년에도 안 나왔고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용도구역이었고, 다음 주에는 38페이지부터 56페이지 있죠? 혹시나 공법 예습을 반드시 해오겠다 하신 분들은 네, 거기까지 진도는 안 할 테니까요. 네.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